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오디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코르네이 바실리예프가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 가야에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꼭 54살이었다. 숱이 많은 곱슬곱슬한 머리털에는 새치가 아직 한 가닥도 없었고 얼굴은 반지르르하고 붉은 기가 돌았다. 그는 20여 년 전에 병역을 마친 뒤 돈을 좀 모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가게를 냈다가 나중에 가축 장사를 시작했다. 체르카시에 가서 가축을 사서는 모스크바로 가지고 와서는 파는 일이었다. 가야 마을에 있는 양철 지붕을 얹은 그의 돌집에는 노모와 두 자식을 거느린 아내, 아버지를 여윈 15살짜리 언어 장애가 있는 조카, 그리고 머슴이 한 사람 있었다. 코르네이는 2번 장가를 들었다. 전처는 약질에다 병치레만 하던 여자로 자식도 못 낳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그리 젊지도 않은 호라비인데도 다행히 이웃 마을의 가난한 과부딸인 튼튼하고 아리따운 처녀와 결혼했다. 자식들은 모두 이 후처의 소생이었다. 최근에 코르네이는 모스크바에서 가축을 팔아 톡톡히 재미를 보아서 3,000루블 가량의 목돈을 쥐고 있었다. 가야 철도역에서 코르네이는 같은 고장 사람인 쿠지마를 만났다. 쿠지마는 기차가 올 때마다 손님을 받으러 비리비리한 두 필의 조랑말이 끄는 썰매를 몰고 역으로 나왔다. 쿠지마는 가난했다. 그래서 부자를 싫어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코르네이를 싫어하고 있었다. 코르네이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정거장 출구로 나와서는 사방을 돌아보았다. 아침이었다. 잔잔한 바람이 부는 흐릿한 날씨에 엷은 서리가 내려 있었다. 아직 손님을 못 찾았나? 그럼 나를 태워다 주게. 하고 코르네이가 말했다. 어쩐다. 1루블은 내야 해요. 아니, 70코페이크하면 충분하지 뭘 그래? 부자 양반이 가난한 사람 등골을 꼭 빼먹어야 하겠어요. 그럼 1루블로 하지 그까짓 것. 코르네이는 조그만 썰매 속에다 트렁크와 보따리를 집어넣고는 쿠지마의 옆자리에 자리 잡고 앉았다. 자, 됐어. 가세. 썰매는 정거장이 있는 저지대에서 반반한 큰 길로 빠져나왔다. 그런데 자네 마을은 어떤가? 뭐 좋은 일이라곤 조금도 없죠. 그래. 우리 집 노모는 살아 계시나? 자당께선 살아 계시죠? 얼마 전에 교회에서 뵈었어요. 나리의 젊은 마님도 살아있으시고 여전하십니다. 이즈막에 머슴을 새로 들였죠. 그런 말을 하고는 쿠지마가 이상야릇하게 웃었다. 적어도 코르네이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 어떤 머슴인데? 원래 있던 머슴 표도르는 어떻게 하고? 표도르는 병을 앓고 있습죠. 그래서 카멘카에서 예푸스치그네이를 머슴으로 새로 데려왔습죠. 쿠지마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마님의 친정 마을에서 데려온 거예요. 아, 그래? 하고 코르네이는 말했다. 전에 코르네이가 지금의 아내인 마르파에게 혼담을 넣고 있을 때 마르파와 예프스치그네이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하는 말들이 아낙네들의 입에 오르내렸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막이 있었다. 코르네이는 거기에서 말을 세우도록 이르고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쿠지마는 말을 빈 말구유 쪽으로 돌리고 코르네이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그가 자기를 불러주리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보츠를 손보고 있었다. 코르네이가 입구로 나와서 말했다. 와서 한 잔 들게. 뭘요? 쿠지마는 좋으면서도 그리 서두르지 않는 듯한 신용을 했다. 코르네이는 보드카를 한 병 주문했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쿠지마는 빈속에 보드카를 마셔 금방 주기가 올랐다.
그러자 그는 코르네이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마을에서 나도는 소문을 소곤소곤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란 다름 아니라 그의 아내인 마르파가 옛날 애인을 머슴으로 들여 그렇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말이에요. 나으리가 불쌍하단 말입니다. 거나하게 취한 쿠지마가 말했다. 정말 좋지 않은 짓입죠. 모두 비웃고 있는데 죄가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니 말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디 두고 보자는 것이었죠. 곧 나리가 돌아올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코르네이는 잠자코 쿠지마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술병이 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이렇게 말했다. 어때? 실컷 마셨지? 이제 슬슬 가볼까? 썰매는 땅거미가 져서야 집에 도달했다. 그를 맨 먼저 맞은 것은 바로 예프스치그네이였다. 집에 오는 도중 내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코르네이는 그와 인사를 나누었다. 예프스치그네이의 당황하는 듯한 비쩍 마른 새하얀 얼굴을 보자 코르네이는 그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뻔뻔한 놈 같으니 언제까지 속이려고? 코르네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 집에 살고 있단 말이지? 예프스치그네이가 대답했다. 어떡하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일은 해야 하고 해서. 방은 따숩게 불이 지펴져 있나? 그렇잖고요. 코르네이가 층층대를 올라갔다. 아내 마르파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쫓아나왔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얼굴이 새빨개지며 안절부절 못하고 유달리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어머님이나 우리는 당신이 조금 더 있어야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마르파는 이렇게 말하며 코르네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 어때? 나 없는 동안 어떻게들 지냈나? 여전해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고는 치마를 잡아당기며 젖을 달라고 조르는 2살 난 딸을 안아 올리고는 성큼성큼 현관으로 나갔다. 코르네이의 어머니는 펠트 슬리퍼를 신은 발을 가까스로 끌면서 방으로 들어왔다. 잘 돌아왔다. 어머니는 떨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코르네이는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문득 쿠지마가 생각나서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려고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문을 열자 코르네이는 앞에 바깥문께에 마르파와 예프스치그네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2 사람은 바싹 붙어 서서 무엇인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코르네이를 보자 예프스치그네이는 후다닥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버리고 마르파는 사모바르가 놓인 난로로 다가가 으르릉대는 연통을 바로잡았다. 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코르네이는 침실로 갔다. 마르파는 설거지하느라고 거느린 채 남아 있었다. 코르네이는 혼자서 탁자 옆에 앉아 손 위에 턱을 괴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증오가 차차 어지럽게 그의 속에서 소용돌이쳐댔다. 몇 차례 거느린 채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내는 아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아리답고 예쁜 그녀가 딸을 안고 들어왔다. 피곤하시겠어요. 그녀는 그의 어두운 얼굴빛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환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잠자리를 준비하며 딸을 재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들 비웃고 있습죠. 쿠지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어디 두고 보자. 아내는 성모 마리아 그림을 향한 채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코가 땅에 닿게 큰절하고 똑바로 일어서서는 무엇인가 혼잣말하듯이 기도의 말을 중얼거리더니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아가시카는 이제 자요. 그녀는 딸을 가리키면서 말하고는 싱긋 웃으면서 삐거덕거리는 침대 위에 앉았다. 예프스치그네이는 오래전부터 와 있나? 코르네이가 말했다. 글쎄, 집에 온 지 2, 3주일 됐을까요?
너 그놈하고 같이 자지?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내가 예프스치그네이하고 자다뇨. 유난히 예프스치그네이란 말에 힘을 주며 마르파가 말했다.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담.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냐? 코르네이는 호주머니 속에 쳐넣고 있던 커다란 손을 불끈 쥐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랑 작작하세요. 구두나 벗으시지 그래요. 나는 너한테 묻고 있는 거야. 어머나, 별일도 다 있군요. 누가 그따위 거짓말을 당신한테 했죠?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야. 죽여버리겠다.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덥석 움켜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머리채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고 얼굴은 아픔으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그저 툭하면 사람을 쥐어뜯기 일쑤예요. 그래, 당신이 나한테 뭐 잘해준 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뭘 한다는 거냐?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어쩌자고 머리끄덩이를 잡아요. 머리카락 빠진 것 좀 봐. 어째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이거 정말이지. 그녀는 미처 말을 다 마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움켜잡아 침대에서 획 끌어내리면서 코르네이는 아내의 머리며 옆구리며 가슴패기를 치기 시작했다. 때리면 때릴수록 증오는 가슴 속에서 더욱더 불타올랐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고 달아나려고 했으나 코르네이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딸이 잠에서 깨어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그러자 코르네이는 딸의 손을 움켜잡아 제 어머니에게서 잡아뗐다. 그러고는 고양이를 내던지듯 딸을 한쪽 구석에다 내동댕이 쳤다. 딸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몇 초 동안인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놈이 애를 죽이네. 마르파가 외치면서 딸 쪽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그녀를 움켜잡고 가슴패기를 후려쳤다. 그녀는 넉장거리로 나가떨어져 소리를 뚝 그쳤다. 다만 딸만이 숨이 넘어갈 듯 죽어라 울부짖고 있었다. 그때 노모가 머리수건도 쓰지 않고 더부룩하게 흩어진 허연 머리털에 고개를 덜덜 떨고 비트적거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코르네이와 마르파는 쳐다보지도 않고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손녀를 번쩍 들어안았다. 마르파는 고개를 들고 신음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옷소매로 닦았다. 이 개망난이야. 하고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래, 나는 예프스치그네이하고 지금도 자고 옛날에도 잤다. 자, 어디 죽여봐라. 그리고 아가시카도 내 딸이 아니다. 그 사람 딸이다. 그때 코르네이는 괴로운 듯이 숨을 쉬면서 마치 금방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같이 있는지도 모르는 양 둘레를 돌아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니, 그래. 어린 딸아이에게 이게 무슨 짓이람. 팔을 다 부러뜨리고. 노모는 아직도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팔이 빠져서 덜렁거리는 손녀를 그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코르네이는 획 돌아서서 묵묵히 현관의 층층다리 쪽으로 갔다. 바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데다 음산한 날씨였다. 화끈화끈하게 달아오른 그의 볼과 이마 위에 눈송이가 떨어졌다. 그는 계단에 앉아 난간 위에 눈을 한 줌 쥐어 입에 넣었다. 그때 손녀를 아는 노모가 거실을 나와 현관을 지나 거느림채 쪽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칸막이 뒤에서는 마르파의 신음이 더욱 크게 들려왔다. 코르네이는 말없이 옷을 걸치고는 의자 밑에서 트렁크를 꺼내어 거기다 자기의 물건을 주섬주섬 넣은 다음 새끼줄로 잡아맸다. 왜 나를 죽이려는 거냐?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마르파는 애잔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코르네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트렁크를 들어 문 근처로 날랐다. 상놈의 새끼, 강도 같으니라고. 내 놈에게는 천벌이 내리지 않을 성시프냐? 그녀는 목소리를 바꾸어 앙칼지게 소리쳤다. 코르네이는 대답도 없이 바로 문을 밀어 열더니 벽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차게 닫았다. 거느림채로 들어가서 조카를 깨워 말채비를 하라고. 코르네이가 일렀다. 잠이 채 깨지 않은 조카는 놀라 어리둥절해서는 작은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다가 무엇하라는 뜻인지 바로 알아채고는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펠트 장화를 신고 반코트를 걸쳤다. 그러고는 초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코르네이가 조카와 함께 조그만 썰매를 몰고 대문을 나와 어제 저녁 쿠지마와 함께 돌아왔던 그 길을 되돌아갈 때 벌써 날은 훤히 새고 있었다. 조카는 코르네이가 표를 사서 트렁크를 들고 기차를 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해 보이지 않게 될 즈음에 코르네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했다. 마르파는 얼굴에 입은 상처 외에 갈빗대가 2대 부러지고 머리가 깨졌다. 그러나 젊고 건강한 그녀는 채 반년도 지나기 전에 몸을 회복해 상처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나 딸은 영영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한쪽 팔의 뼈가 2군데나 부러지는 바람에 팔이 굽어버린 것이다. 코르네이가 떠난 뒤로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렀다. 음울한 가을날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쪄가고 저녁 4시인데도 벌써 주변은 어둑어둑했다. 안드레예바 마을에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가축대 앞으로 노덕노덕 기운 옷에 커다란 모자를 쓰고 구부정한 등에 가죽 자루를 진 훤칠한 키의 늙은이가 걷고 있었다. 늙은이의 턱수염은 허옇게 새었고 곱슬곱슬한 머리털도 하얗게 새었다. 그는 다 해져 볼품없는 장화를 질질 끌듯이 하면서 떡갈나무 지팡이를 의지해 한 발짝씩 천천히 내딛고 있었다. 그 늙은이 바로 뒤에는 어떤 새색시가 있었는데 그녀는 무명배로 머리를 감싸고 치맛자락을 걷어붙인 채 남자 장화를 신고 가축대를 몰고 있었다. 이리저리 흩어진 양이며 돼지들을 부지런히 몰아대면서 길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늙은이의 곁에 이르자 그녀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새색시는 낭낭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씨. 늙은이는 말했다. 그래, 오늘 밤 어디 묵을 데라도 있으세요? 글쎄 보시다시피 이렇습죠. 이제 몸이 듣지 않아서 말이에요. 늙은이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관원한테는 찾아가지 마세요. 하고 말한 다음 새색시는 친절하게 덧붙였다. 가실 데가 없으시면 저희한테로 오세요. 끝에서 3번째 집이니까. 제 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나그네들을 재워주세요. 셋째 집이라 그러면 진오베의 부신의 말씀인가요? 나그네가 의미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니 아세요? 네. 옛날에는 이 늙은이는 코르네이였다. 그리고 새색시는 17년 전에 그가 팔을 부러뜨렸던 친딸, 바로 그 아가시카였다. 그녀는 가야에서 사베르스타 떨어진 안드레예바촌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편입니다. 너무 길어서 2번으로 나누었습니다. 후편은 다음 주 목요일 12월 4일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